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특 적용학습에서 13번 제시문, 인문예술 13번 제시문, 칸트의 철학적애의 숭고의 문제라고 하는 제시문을 같이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죠. 첫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우리는 산행 중 만난 작은 들꽃을 눈여겨보며 아름다움을 느낀다. 드높은 솟은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그 광경이 장엄하다거나 숭고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칸트는 이러한 미와 숭고의 판단이 우리에게 즐거움, 즉 쾌를 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보았다. 공통점이 등장했습니다. 미와 숭고의 판단의 공통점 뭐라고요? 즐거움을 준다. 나아가 이런 것도 있잖아. 나아가 접속 같은 경우인데요.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고 또한 한편 똑같은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동등한 중요도로 나열된다. 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둘은 개념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논리적 판단이나 외부 세계의 정보를 알게 하는 감각적 판단이 아니다. 미와 숭고는 논리적 판단이나 감각적 판단이 뭐다?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논리적 판단과 감각적 판단이 모두 객관화된 관계. 얘네가 객관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미와 숭고는 오직 주체가 느끼는 감정, 즉 주관과 관계를 맺는 것인 거다. 얘는 뭐냐면요, 그지? 즐거움을 주는 것은 주관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주관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접속어 있죠. 그런데 이런 게 나오면, 그러나, 하지만 이런 게 나오면 뒷부분이 핵심 문장입니다. 뒷부분을 반드시 밑줄을 쳐주고 들어가도록 하세요.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미와 숭고의 판단은 모두 특수한 대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지만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도 그 대상에 대해 자신과 같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나오잖아. 우리가 맨날 얘기했죠. 즉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어떻게 동등한 똑같은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부분이 어려우면 뒷부분을 보시면 돼요. 즉 사람은 자신에게 아름답거나 숭고한 대상은 남에게도 그럴 것이라고 여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미와 숭고의 판단이 모두 반성적 판단. 이렇게 해서 반성적 판단. 즉, 똑같은 얘기야. 특수한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을 발견하는 판단. 특수한 것으로부터 보편이 무슨 뜻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아까 첫 번째 문단에 이러한 앞에 이렇게 썼잖아. 내가 아름답거나 숭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할 것이다. 내가 특수한 것, 보편적인 것,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보면 칸트에 있어서 미와 숭고 판단의 공통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번 문제가 일치불일치 문제거든. 첫 번째 문단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해서 지어보는 그런 식으로 한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2번 문제. 미와 숭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불일치 문제지. 하나씩 지어나가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문단 읽고 지울 수 있는 것 1번 선택지, 그죠? 일치한다. 2번 선택지. 일치한다. 아직 3, 4, 5번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1번과 2번은 답이 되지 않는다. 라고 확인하시고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랑 똑같은 역할이에요. 하지만 뒤에가 중심 문장입니다. 칸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미와 숭고가 서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자, 이 두 번째 단락부터는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미와 숭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와 숭고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미는
형식을 가진 대상에서 경험되는 반면 순고는 무형식적 대상에서 경험된다.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대상인데 이렇게 나오죠. 미는 형식을 가진 대상, 형식적 대상에서 나타나고 순고는 무형식적 대상에서 경험한다. 두 가지의 차이점이 분명히 나오겠죠. 자, 그러면서 뭐야? 예를 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면 앞부분의 핵심 문장이고 뒷부분은 앞부분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니까 뒷부분을 보고 쉽게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봐볼게요. 예를 들어 멀리서 산을 바라보았을 때 그 대상은 산이라는 감각적 형식으로 드러나며 멀리서 산을 바라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산이라고 하는 대상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식이 우리는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이거는 이제 미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안개에 가려진 봉우리 밑에서 거대한 산의 일부를, 그지? 안개가 가려져 있으니까 밑에 산이 전체가 보이지 않고 일부만 보일 거 아니오. 그죠? 그러면 대상 전체 형식이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 바로 이제 어휘 문제 풀어볼까요? 자, 밑에 보시면 알겠죠? 5번 문제입니다. 상상되지를 그려지지로 바꿨을 때 문맥상 자연스럽냐 자연스럽지 않냐를 물어보는 거라 보시면 돼요. 보시면 바꿔볼게. 형식이 쉽게 그려지지 않는다. 아주 자연스럽죠. 1번 같은 경우는 답에서 재배를 시킨다.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얘는 맞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전부 드러내지 못할 만큼 거대한 산의 모습에서 우리는 순고를 경험한다. 안개가 가려진 봉우리에서 산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순고라고 하는 걸 경험한대요.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시죠? 이처럼 순고는 우리가 재현해 내려는 형식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A, 즉 B 똑같이 나왔어. A, 즉 B 또 나왔죠. 칸트에 따르면 순고에서 경험되는 무형식성은 감각적 형식의 부재가 아닌 감각적 형식의 부재, 즉 감각적 형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상할 수 있는 형식적 한계, 알겠니? 형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한계의 부재. 산을 직접 멀리서 바라봤을 때랑 안개에 가려져 있는 데 상태의 산을 봤을 때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재를 의미한다. 첫 번째 미와 순고의 차이점을 대상의 관점에서 구분을 해보니까 미는 요렇고 순고는 요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번 문제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아까 1번 2번 우리가 적절하다라고 봤고요. 그 외에 선택지들이 어떤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미는 직접적으로 즐거움을 유발하지만 순고는 불쾌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즐거움을 유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두 번째 단락까지는 모르겠네요. 4번 미는 감각적 형식이 존재하는 대상이에요. 오케이. 형식, 감각적 형식, 미 맞죠? 순고는 감각적 형식이 부재하는 대상. 아까 분명히 했잖아. 감각적 형식이 부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형식적 한계의 부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 4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두 번째 단락 해봤고요.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역시 여기도 차이점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둘째, 미와 순고는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다르다. 이번에는 무엇에? 감정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차이점을 분석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칸트의 미가 직접적으로 즐거움을 낸다. 미는 직접적 즐거움을 준다면 순고엔 불쾌해? 말이 좀 어렵습니다. 불쾌하는데 즐거워? 기분이 나쁜데 기분이 좋아? 뭐 이런 말이거든. 뭔가 기분 나쁜 걸 봤는데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 그지? 불쾌한데 즐거운 경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불쾌해라는 감정을 유발한다고 모았다. 우리는 어떤 거대한 대상과 대면했을 때 바꿔볼게요. 대면했을 때
마주쳤을 때 이거 너무 그냥 당연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전체 모습을 재현해내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각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는 바꿔볼까요? 한계에 다다르는 괜찮잖아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1 그리고 2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쾌의 감정을 거쳐 결국 숭고라는 쾌의 감정을 만나게 된다. 즉 또 나와. 앞의 내용 뒤의 내용 똑같은 거. 하나로 파악해낼 수 없는 거대한 대상에 대한 압도의 경험은 1차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반발을 유발하지만 이러한 반발을 매개로 오히려 대상에 대한 이끌림을 경험한다.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숭고에서는 미에서 발생하는 고요한 간조, 고요한 간조 바라보는 거죠. 이뻐, 이거. 고요한 간조라는 마음의 상태와는 다른 마음의 운동, 즉 뭐가 발생한다고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행해낼 수 없는 자연을 봤을 때 그냥 좋다가 아니고 뭔가 눈물이 난다 막 이러면서 이런 숭고에는 감동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라고 차이점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답은 나왔지만 이번에 답은 이미 나왔지만 혹시 이제 세 번째 문단을 읽고 지울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3번 선택지 보면 미는 직접적인 즐거움, 오케이. 답에서 제외를 시키면 좋겠다. 5번 미는 관조, 숭고에서는 감동. 분명히 다 나와 있죠.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 네 번째 문단입니다.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문단은 서로 내용산 연결성이 있어서 같이 정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네 번째 문단. 가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가라고 하는 게. 합목적성이라고 나오는데 요거에 관련된 문제도 이제 풀어줘야겠죠. 칸트는 합목적성이 미와 숭고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말한다. 그래요? 역시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가 합목적성이래요. 이게 뭐냐? 합목적성이란 대상과 판단력 사이의 적합성. 반목적성이란 대상과 판단력 사이의 부적합성. 반목적성, 부적합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로 인한 쾌의 감정은 그 대상이 형식적 한목적성을 지닐 때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미는 적합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걸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고 느낄 때 그 대상의 형식은 우리의 판단력에 적합한, 바로 한번 봐볼까요? 적합한, 바꿔볼게요. 알맞은, 우리의 판단력에 알맞은, 괜찮네. 얘도 답이 될 수 없네. 것으로 느껴진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죠. 숭고의 대상은 무형식적이어서 우리는 대상을 하나의 표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대상을 파악하는 인식의 노력은 좌절되는. 따라서 되게 중요합니다. 숭고의 대상은 우리 판단력에 부적합한 것을 여겨지는 형식적 반목적성을 갖는다. 형식적 반목적성, 부정합성,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똑같은 거, 불쾌, 쾌, 그죠? 불쾌한데 기쁘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 뭐겠어.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문단까지 읽고 같이 얘기를 할게요. 하지만 칸트는 숭고가 형식적 반목적성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이성적 반목적성을 갖게 되는 것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얘 때문에 얘를 갖게 되는데 오히려 이성적으로, 형식이 아닌 이성으로,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거대한 대상을 하나의 감각적 표상으로 재현하는 것에 실패하면서 불가능 재현을 추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성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미 우리가 5번에 1, 2, 3, 4번이 너무 쉽게 적절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5번의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추동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로막다는 뜻이 아니고 동이 뭔가 움직이다는 뜻입니다. 움직이다는 뜻. 추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성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재현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이성의 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맥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순고의 대상에서 무형식성이 표상되는 까닭은 전체에 대한 재현을 요구하는 이성의 총체적 요구 때문에 따라서 D를 볼게요. 칸트는 우리가 순고를 판단할 때 대상 자체가 아니라 A가 아니라 B, B가 중요한 거죠. 대상이 아니라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에 의해 유발된 우리 자신의 숭고함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대상에 의해 유발된 감정, 아까 감동 이런 거 있었잖아요. 숭고의 체험을 통한 감동이나 존엄, 장엄함의 감정은 대상을 매개로 우리 안에 있는 이성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다. A 즉 B 똑같은 내용이야. 대상의 아름다움의 근거는 대상 자체에서 찾을 수 있지만 대상에 대한 숭고함은 대상의 표상 속에서 숭고를 느끼는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서 찾아야 한다. 됐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달라. 숭고의 차이점, 합, 목적성에 관련된 것을 봤고요. 그러면서 3번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겠죠?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가가 뭐가 된다고 보는 거야? 주장이라고 보고 이유, 근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근거는 어디서 찾는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문단 안에 있겠죠. 문단 안에서 한번 봐보면 적절한 거죠. 4번 선택지 봐봐. 미는 대상과 판단력 사이의 적합성을 드러내는 반면, 미는 적합성을 드러내는 반면, 숭고는 대상과의 판단력 사이의 부적합성을 통해 이성적 한목적성을 드러낸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답은 적절한 것 4번으로 볼 수 있다. 알겠죠?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칸트에 따르면 숭고는 미와 달리 우리에게 자연의 개념을 확장시키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차이점으로 자연에 관련된 것을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미는 뭐라고요? 자연의 개념을 확장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죠. 자연의 미는 한 목적적으로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에 관한 깊은 탐구로 우리를 이끈다. 반면 숭고는 우리는 이성적 존재와 자연 사이의 연결을 드러내는데 연결? 이성적 존재와 자연, 즉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와 자연 사이의 연결. 숭고는 광대한 자연의 표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감정을 떠나 이성에 몰두하도록 자극하고,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숭고의 체험이 우리를 형이상학적 이념의 세계로, 형이상학적 형태를 뛰어넘었다 그런 뜻이겠죠. 이끈다고 생각했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미와 숭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져주고 있어요. 그러면 남은 건 1번하고 4번 문제가 남았잖아요. 4번에 있는 보기형 문제부터 우리가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1번을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번에 있는 문제를 보니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글이 있죠? 보기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기에 적용해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칸트는 크다는 것과 크기를 구별하다. 크기는 다른 척도 없이 대상의 그 자체로부터 크기는 객관적. 첫 번째 문제는 좀 잘 생각해 볼까요? 객관적으로 규정되지만 크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 크다는 것은 주관적이다 그런 얘기지. 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자, 니은과 디귿이 나와요. 근데 크다는 것, 이 주관적인 것도 다시 니은, 상대적으로 큰 것과 절대적으로 큰 것.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다른 것과의 비교, 형식이 있는 것과의 비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형식이 있는 것과의 비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형식이 있는 것과의 비교하니까 니은은 미라고 하는 범주에 해당이 될 거고, 당연히 디귿은 숭고라고 하는 범주에 해당이 될 거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내용을 읽었으면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바탕으로 1번 선택지, 기억이나 니은이 판단되는 대상에는 숭고의 체험이 유발되기 힘든다. 그렇죠. 객관적이거나 미에서는 숭고가 될 수 없으니까. 2번, 니은이나 디귿이라는 판단을 했다면 첫 번째 단락에 반선적 판단이라는 말 분명히 나오지. 반성적 판단, 내가 특수한 것에서 보편적으로 내가 그러면 남들도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적절하고요. 3번, 니은과 달리 디귿 숭고죠. 숭고로부터 느껴지는 감정은
그 대상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좀 이상합니다. 조금 이상해요. 내밀어볼까? 4번. 기억, 니은과 달리 디귿은 전체의 형식을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치, 안개에 가린 산. 디귿에 대한 판단 주체는 지각 능력의 한계. 형식적 한계의 부재,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얘도 맞죠. 판단 주체가 디귿을 비교 대상을 자신밖에 찾을 수 없음은 곧 자신에 대한 숭고 나왔으니까 답은 3번으로 가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는 거지. 자, 1번. 어떤 방법으로 글을 썼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1번에 있는 걸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적절한 거니까 하나만 찾으면 돼요. 1번. 시대적 배경, 시대의 흐름, 통시적 이런 거 없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철학적 문제를 소개를 했지요? 미와 숭고에 관련돼서. 근데 가능성과 한계라고 하는 거 나타났죠. 그 다음에 주관적 판단의 개념 나와 있죠? 미와 숭고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합리적 이성과 비합리적 감정을 분류. 일단은 1번, 2번, 3번을 답이 채우십니다. 4번. 감정의 종류를 열고, 감정의 종류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긍정의 부정은 아닙니다. 그치? 답은 결국, 뭐냐? 두 가지 판단, 뭐예요? 미와 숭고. 그리고 두 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정답은 5번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수능특강 인문예술 13번째 제시문, 칸트에 관련된 제시문을 같이 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시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